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연의 속 리더에게 배우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한 리더 3명 송권, 유비, 조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각각 이 세 사람이 일국을 세우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표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건, 유비, 조조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송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벌 2세라고 할 수가 있고 유비는 흑수저, 조조는 재벌 3세 정도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은 송건은 현실주의적인 인물이었고요. 유비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조조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능력주의의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송건 같은 경우에는 18살에 이제 아버지, 형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어떤 오나라를 이제 구축하면서 스스로 자립을 하게 됐고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넘어서야 겨우 촉한을 세우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한 40세가 조금 넘어서 이제 위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부하 관계를 살펴보면 송건은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섬기는 약간 섬김의 리더십 같은 걸 보여주었고 유비의 경우에는 이 섬기는 건 섬기는데 윗사람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부하들을 챙기고 섬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조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은 그냥 아랫사람. 물론 막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대했다는 게 아니라 섬깁니다. 섬기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대신에 하지만 너는 나보다 밑이야 라는 걸 명확히 밝히는 편이었다는 거죠. 송건의 단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독재자로 변화해 나갔다는 것이고 유비도 지나치게 정에 치우치는 모습, 요게 바로 약간의 후반부에 보여줬던 독선적인 모습과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비, 관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했다고 그럴까? 뭐 이해는 해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한 나라의 군주로서는 너무 이 개인의 어떤 정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맞습니다. 조조는 때때로 수하들에게 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조조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그래서 정말 간과 쓸개를 모두 내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게 어떤 조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송건의 특성은 약간 기다리는 사람, 때를 기다리고 뭐 내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약간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밑에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비도 기다리는 사람이긴 한데 송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의지보다는 아버지와 형에게 물려받은 인재가 있었잖아요. 이 인재들에게 의지를 하면서 좀 때를 기다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 유비는 기다리는 모습이 어땠냐면 내 때를 기다리면서도 이걸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송건이 현실에 좀 안주하면서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다면 유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는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스스로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노리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조조 같은 경우는 기다리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송곤과 유비는 사실 살짝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조는 이 두 사람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송곤과 유비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물론 조조가 워낙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 오나라와 촉나라가 서로 또 손을 놓아버리고 그런 부분이 이런 좀 비슷한 성향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리더 세 사람은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유비가 제갈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삼고초려의 고사뿐만 아니라 조조도 순욱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3번이나 순욱을 찾아갑니다. 이게 삼고초려에 비해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방순욱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유비와 제갈량의 삼고초려가 유명하다 보니까 삼방순욱이 좀 묻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조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이 순욱이 훗날 순유, 곽가, 또 정욱, 사마이 이런 사람들을 조조에게 추천하면서 조조 진영에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 역할을 했던 거죠. 송건도 인재들을 굉장히 잘 대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의 유언에 따라서 외부적인 일은 주유에게, 내부적인 일은 노숙에게 거의 믿고 맡기다시피 하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또 제갈량의 형이었던 제갈근에 대한 믿음을 또 스스로가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재들에 대해서 유비, 조조, 송권 모두가 굉장히 큰 욕심이라고 그럴까? 욕심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좀 유비, 조조, 송권 모두 인재들을 대우해 줄 줄 알고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우해 주고 보상해 주고 믿어 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하는 리더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내 밑에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주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그 능력들을 활용하는. 그게 바로 리더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앞장서서 내가 뭔가를 다 하려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내 밑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역할. 이게 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송건, 유비, 조조의 리더십이 가지는 특징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송건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유, 노숙, 여몽 등을 대하는 송건의 모습을 통해서 군주이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신하들을 섬기는 모습, 아까 표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또 신뢰,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믿지 못하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그를 중용하면서 밑에 신하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신, 무용, 믿지 못하면 쓰지도 말아라.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믿었으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또 현실성.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삼국에서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자리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1위의 자리보다는 2위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런 좀 그러다가 1인자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1인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2인자니까. 그런 기다리는 모습.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 냉정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처음에는 이렇게 신하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는데 점차 그 아버지와 형에게 물려받은 인재 그리고 스스로가 섬겼던 인재들이 한 명씩 명을 달리하면서부터는 굉장한 독성과 아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 오나라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나라는 음, 조조나 유비처럼 자신들이 일궈낸 나라는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물려받은 나라였죠.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건이 이 독선에 빠지고 아집에 빠져서 뭔가 자신의 주장대로 일을 막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의 호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패착 요인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송건의 리더십은 섬김, 신뢰, 현실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유비의 리더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친화력이 가장 큰 유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사실 제일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그와 친해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이렇게 친해지는 이 유비가 지닌 마력적인 친화력은 정말 유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세력이 약하던 시절 유비를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리더십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재룡 때문에 아들을 내팽개쳤던 일화나 유언으로 제갈량에게 유선이 부족하거든 제갈량 네가 직접 총나라를 운영해라 라고 유언을 남긴 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유비는 자신의 수하들을 가족보다 더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 때문에 최약체였던 유비의 세력이 촉을 건국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인재들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리더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리더십 특징이라면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등, 동승 등과 함께 조조를 치기로 했던 유비는 갑작스레 조조와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조조의 초대를 받아서 그러다 그 자리에서 조조가 지금 천하의 영웅은 당신과 나 조조뿐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조조가 그러면 나를 경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마등 동승 등과 함께 조조를 치려고 하려는 계획이 들킨 게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젓가락을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조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의심이 되겠죠. 자기가 지금 천하의 주인은 당신과 나 조조뿐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유비가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근데 때마침 비가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자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천둥 소리에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조조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비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유비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영웅의 제목이 되지는 못하겠구나 라면서 안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비를 그 자리에서는 풀어주게 됩니다. 살려주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유비가 가지고 있던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순간순간의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유비의 어떤 리더십이 지닌 장점이라면 뻔뻔함이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비는 굉장히 사실 뻔뻔한 인물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조상을 내세워서 자신이 한무제의 핏줄이고, 그래서 나는 이 어떤 촉한을 건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당시 황제에게 유황숙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숙부라는 거죠. 또 공손찬, 도겸, 원소, 여포, 조조, 유표, 유장 등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소속을 갈아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을 거둬두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얘가 조금 잘 나가게 됐다고 나를 버리고 또 딴 데로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비가 지닌 진짜 능력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타지만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죠. 그게 유비가 지닌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조나 어, 여포 뭐 이런 사람들과는 좀 척을 지게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소속을 바꿔나간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 다른 회사로 가고 또 다른 회사로 가고 그랬을 때 그 전 회사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대혼란이 중국 대륙을 막 휩쓸고 있을 때 이때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밑에서 다른 사람 밑으로 또 이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 밑으로 옮겨갔으면서도 그 전에 어떤 사람들과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유비가 지닌 어떤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조가 지닌 리더십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조는 우선 굉장한 실력주의였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실력만 볼 거야. 그래서 이 조조 밑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혹은 조조 자신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 혹은 자신과 적군이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까지 모두를 포섭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게 아마 조조의 인재풀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유비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를 이어나간다 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유비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유비가 제시했던 비전에 공감했다기보다 유비라는 사람 자체에 끌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조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나라는 도저히 되살아날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울 거고, 당신들이 나를 따르면 건국의 공신, 개국공신이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나갔던 거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도 이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고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했던 것처럼 조조도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조의 리더십의 핵심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했어요. 그래, 나는 난세의 간웅이 될 거야. 아주 만족스럽군. 자, 사람이 탐내면 탐내는 자신이 그 사람을 탐낸다는 걸 아주 대놓고 어필하죠. 관우한테 그랬잖아요. 온갖 뭐 좋은 물건, 좋은 음식, 하다못해 적토마까지 바치죠. 바쳤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적토마까지 선물로 줍니다. 조조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마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장 높은 승상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신은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더 큰 권력을 가질 거야. 라는 욕심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한 나라의 황제가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나 말고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 황제가 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고 자신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절제할 줄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있는 대로 드러내지만 스스로는 절제할 줄도 알았다. 이게 어떤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지만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조조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하고 냉정했죠. 장수에게 공격받을 때 자신을 위해서 죽은 장남 조양보다 호위장수였던 전유의 죽음에 더욱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이 정부인이 아들의 죽음에 심통하게 비통해 합니다. 더 비통해 했겠죠. 이 아빠란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부인을 처갓집으로 쫓아내 버려요. 정부인하고 좀 일종의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인을 쫓아내 버려요. 또 동승에 대한 분풀이로 그 여동생이자 현재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던 동귀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승이 이 조조를 암살하려다가 그게 실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풀이로 동승의 여동생이지만 황제의 아내이고 황제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던 동귀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굉장히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황제를 자신의 손안에 넣고 주무르긴 했지만 황제의 핏줄을 죽인다는 거, 이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귀비를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황제 앞에서 그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고 독한 모습을 보여줘서 밑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지닌 특징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는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적인 자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부르곤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송건, 유비, 조조가 지닌 리더십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인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끌어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섬기고 믿고 맡기는, 마음을 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상필벌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뒤따랐어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줬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하들의 통합을 이끌어냈고, 또 한나라의 혈족이다. 그래서 한나라를 조금 더 개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비전. 그리고 한나라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해. 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더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비전을 제시하는 거. 자, 그리고요. 독하게 혹은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조조처럼, 유비처럼 좀 뻔뻔하게 내가 황실의 자손이니까 한나라를 나는 유지해 나갈 거야. 자, 이런 뻔뻔함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망을 잃지는 않아요. 조조가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조조 곁을 떠나는 인물은 거의 없었고, 유비가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유비를 욕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더 뭐 잔인하란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뻔뻔함, 그러면서도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사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인데요.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 당연한 것들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실패한 리더, 그리고 성공한 리더로 나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삼국지 연의 안에는 정말 수백, 수천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서 리더라고 불릴 만한 인물들도 정말 수십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건국한다는 이런 정점을 찍은 인물은 손권, 유비, 조조 이렇게 세 명에 불과하죠. 나중에는 위나라로 통합이 되었다가 사마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 손자가 진나라를 세우고 진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승자는 사마이가 되겠지만, 한나라 말기 수많은 군상들이 이합집산을 펼치면서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랬을 때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나라를 만드는 대업을 이루어낸 이 송권, 유비, 조조는 분명히 다른 리더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세 리더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서든 제 역할 이상을 해내는 리더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나만의 리더십을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인정받는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